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뒤에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4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끝내고 법안 처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국회가 결국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야간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먼저 상정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2시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 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습니다. 당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지만 방송 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오후 4시 1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하나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3법이 정권에 악용될 수 있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최상병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에 민주당 문희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결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내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한 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 가운데 나머지 두 개인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국회는 양국관리법과 농안법 등 일부 법안들을 통과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는 조금 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이른바 양국관리법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2요구권, 거부권에 막혀서 폐기됐던 법안이 나란히 부활한 건데요.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양국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들 법안을 재추진했으며 국민의힘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결국 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정청래 신임 대표 체제를 가동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특위를 곧바로 출범시키면서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도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지며 세제 개편이나 관세 문제 등 민생 현안 대응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 지도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의 헌화 분향했습니다. 방명록에 더 민주적이고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쓴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이어 국회로 이동해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3대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특위위원장에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하고 추석 전에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당원 주권정당 특위위원장에 장경태 의원을 임명하고 전당원 투표 상설화 등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도 만나 당정대 원팀 의지를 다졌습니다.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상정대 원팀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슬기롭게 이 당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대신 빨리 결론을 내리고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 대표는 낙마한 강선우 의원 징계 요구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된 것을 염두에 둔 듯 윤리특위 문제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앞서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힘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 여당을 향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사법정의 수호 특위를 출범시키는 자리에선 정부 여당을 향한 날선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완화 등의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옥죄고 개인 투자자의 주머니를 덜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을 막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농산물 검역 절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 개선 등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제기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사법정의 수호특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은 현재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당 독재, 폭압정치, 민주주의 파괴 등의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 야당 탄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오는 22일 새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예비 경선을 거쳐 본경선에 오를 4명의 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추릴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밤사이 폭우가 내린 남부지방에서는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 찾은 현장에는 깨지고 쓸려 내려간 당시 모습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YTN에 제보한 피해 현장 모습을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전남 무안군 무안읍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물에 잠기자 주민들이 직접 우비를 입고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아침에 찾은 현장에는 폭우가 쏟아질 때 다급하게 쌓았던 모래주머니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펌프로 물을 빼내지만 주차장에는 여전히 흙탕물이 잔뜩 고여 있습니다. 계단에 남은 토사가 침수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고장나 주민 불편이 큽니다. 인근의 복합문화센터도 건물에 들어찼던 빗물은 빠졌지만 여전히 곳곳이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센터 앞에 공사를 위해 세워둔 가설물도 무너져 폭우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인데 지대가 좀 낮기도 하고 지하 주차장이 이제 2층까지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이제 수십 명이 와서 무안 지역 주민들은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놀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배수로가 두 군데에서 세 군데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넘치다 보니 그 주변에 농경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파트까지 다 침수가 된 거거든요. 어제 같은 비는 저도 처음 봤죠. 전남 한평군의 한 도로. 아침이 되자 여기저기 쌓인 돌덩이가 눈에 띕니다. 기탈면에서 여전히 물이 흘러내리고 아래쪽 하천이 흙탕물로 불어난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거듭 비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에서는 출근길 차들이 여전히 물이 흐르는 도로 위를 조심조심 달립니다. 날이 밝으며 모습을 드러낸 폭우 피해 현장.
수습 도하기 전에 또다시 비가 예보돼 피해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남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자 다시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모레 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부에서 남부로 비구름이 이동하며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남부 폭우가 그치자 다시 뜨거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반짝 갠 하늘에서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며 기온을 30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해제됐던 특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극한호우 예보가 나왔습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두 공기 사이에서 폭이 좁은 폭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되겠습니다. 이후 비구름은 서서히 남하해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 밤부터 글피 아침까지는 남해안에 집중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수대가 중부에서 남부로 남하하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를 동반하겠는데 만일 비구름이 정체하면 극한호우를 퍼부을 수도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어제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양의 비가 지난달에 이어서 또 쏟아진 건데요. 모레 또 호우 소식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지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남부 지역에 극한호우가 쏟아져서 네. 또 피해가 컸는데 네. 지금 비구름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구름의 본진, 그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은 이제 동해로 물러갔는데 아직도 전국 곳곳에는 좀 낮은 구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예사롭지 않은 비도 있습니다. 지금 경남 합천에는 시간당 한 21mm 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강한 비가 이어지는데 이미 많은 비가 내렸던 지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20-30mm의 비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까지는 남부지방에 특히 경남지방, 경북지방 이렇게 영남권에 최고 80mm의 비가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밤 상황 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비구름대가 이제 어제 남부에 강한 비를 내린 비구름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비구름은 빠졌는데 비구름이 생기려면 좀 불안정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상승 기류가 생기는데 이런 불안정이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불안정이 해소가 안 돼서 밤사이에도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는데 특히 이 영남권의 불안정이 해소가 안 돼서 내일 새벽까지 영남에는 좀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밖의 지방에는 뭐 그렇게 큰 비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주로 그 소나기 정도, 근데 이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소나기 예보가 있으니까 내일은 호우로 피해를 본 분들이 이제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내일이 어찌 보면 모레 비 예보가 들어가 있고 내일은 잠깐 쉬는 시간이라서 내일 복구도 가능하고 또 모레 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일단 그 호우 피해가 있고 나서 복구할 때는 2차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구조물의 붕괴 같은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기가 많이 축대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나 가스 안전도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 전기 차단기는 그러니까 끈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감전을 방지하는 장갑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장갑들을 좀 사용하시고 가스 누출을 좀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젖은 손으로 스위치 만드는 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오염수, 이제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오염수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침수 지역에서 이제 세균이나 뭐 이런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런 대비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믿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사실은 정신 건강 관리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본 분이나 또는 거기서 구조 작업을 하신 분들 모두 다 좀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제
폭우 끝에 폭염이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실 때 덥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은 밤 시간에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제 좀 전에 이제 불안정이 심해지면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밤에는 이 불안정이 심해질 수 있는 조건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기온차가 심해져야 되는데 낮보다는 밤에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구름을 만들기도 쉽고 비구름이 발달하기도 좋고 특히 밤에는 우리가 이제 1,500m 정도의 하층 제트라고 하는데 강한 기류가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모두 다 한꺼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수증기가 모이는 데다가 구름이 높게 생성될 가능성이 높고 또 비도 금방 뿌릴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되니까 야간에는 주간보다는 비가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네, 사실 7월에도 이제 남부에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네네. 어제 남부지방에 쏟아졌던 비와 비교했을 때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7월에 쏟아졌던 비는 이제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왔는데 강한 극한호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쉬었다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경남 일부 지방에는 강수량이 800mm 가까이 됐잖아요. 1년 강수량이 한 3분의 2가 불과 한 사나흘 사이에 내린 건데 그래서 비의 절대량은 7월에 내린 비가 더 많을 텐데 이번 비가 그러면서도 조금 같은 점이 있는 그 지난 호우와 조금 다른 점은 이렇게 이제 기간이 좀 길고 짧고 그런 게 있고 같은 점이라고 하면 극한호우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100mm 이상의 호우가 왔고 이번에도 또 140mm, 사실 140mm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비입니다.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도로는 이 빗물을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빗물을 일단 담았다가 일단 큰 어떤 형식으로든지 빗물을 담았다가 빼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여러 연구를 거쳐서 이런 물 호수, 큰 터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0년 만에 호우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2022년에도 서울에 140mm 비 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1시간에 100mm 넘는 비는 이제 일상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시설로는 비를 소화 못하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빨리 보강을 해서 피해를 줄여나가느냐 이것이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밤 시간에 그렇게 엄청난 비가 쏟아지니까 더 대피할 때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때는 어떤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밤에는 일단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밖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사전 준비라고 하면 손전등이나 물, 약 이런 비상약품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 핸드폰은 꼭 필요하니까 충전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의 이제 정보 같은 걸 수신을 해서 지금 현재 정보를 밖에 나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 곳, 물이 빠지는 곳을 점검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내가 과연 어떨 때 대피해야 되나, 어떨 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문틈이나 하수구로 역류하는 물이 보인다든지 그리고 30cm 정도 침수가 된다든지 하면 즉시 대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반지하라든지 지하에 계신 분들은 물이 이미 들어오기 시작하면 빨리 나오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차량 같은 경우도 일단 물이 모이는 도로 같은 경우는 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일단 침수가 됐다 하면 바로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사전에 미리 그렇게 물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차를 이동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상화된 이 극한호우에 맞게 좀 시설을 정비하고 또 보강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도시의 경우에는 또 그렇다고 하고 산사태 위험이 나는 그런 지역들은 또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요? 산사태는 이제 산림청이나 이런 이제 정부 단체에서 지도 같은 거 그려놨어요. 그래서 어디가 산사태가 이제 강하게 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처럼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곳도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집안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물길을 막는 공사 이런 거를 모르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물길이 막히면 결국 큰 산사태 같은 걸로 이어지니까 결국은 이제는 일상화된 어떤 폭염과 폭우 또는 이런 극한호우나 괴물 폭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달라진 기상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준보다는 훨씬 더 강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토목공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기반 공사들을 시작을 하는 것이 그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연구가 끝나면 지도를 그려서 우리나라에 어디가 위험한지를 좀 알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서 기상청 발표를 보면은 수요일에서 목요일 또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네네. 이번 주 내내 그럼 비가 이어질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번 여름이 이제 폭염, 폭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난 한 열흘 정도 더 이제 폭염이 이어졌고 이번 내일 잠깐 쉬지만 모레부터 다시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오는 형태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남쪽에 있던 더운 공기와 팽팽하게 대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남쪽 공기가 좀 이번엔 물러나요. 물러나면서 비구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비를 뿌리는데 이 비가 그러니까 비를 뿌리는 영역이 좁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압축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가 압축돼서 쏟아지면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점은 이제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 그러니까 내일 밤 모레 하루 종일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중부지방이 더 현재로서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남부지방으로 가는데 관건은 내려가는 더운 공기가 버틸 경우 그렇게 되면 이 좁은 띠 구역이 계속 머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200~300mm의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하루만 오면 좋은데 이게 계속 머물면 이틀, 사흘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대비만이 아마 가장 중요한 거로 보이고요. 또 이번 비가 그친 뒤에도 주말쯤에도 비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있는 비까지 이어지고 난 뒤에는 다시 또 폭염이.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올여름에 이번 비로 여름이 물러간다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이번 호우가 지나면 또다시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부터 나타난 게 이제 가을까지 더위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8월 더위가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또 거기에 태풍도 또 조심해야 되니까 이래저래 올여름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과 폭우가 겹치는 걸 복합 재난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하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점이 있다면요? 폭염과 폭우가 예전에는 조금 뭐랄까 별개의 어떤 날씨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같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폭염이 오면 많은 열이 쌓여가지고 급격하게 발달하는 비구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폭염과 폭우가 같이 온다면 이젠 대비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이제 학계에서는 한 연구가 진행된 게 최근 들어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좀 꼼꼼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복합 재난 상황, 복합적인 대비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여사 소환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관련 입장을 밝혔죠? 네, 김건희 특검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리력을 사용한 체포영장 집행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영장 유효기간인 7일 이후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는 6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데 시간을 넉넉히 두고 집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 특검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거론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기도 했다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잘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추후 다른 일반 피의자들도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나왔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시도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주장한 특검팀과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던 중에 특검이 찾아왔고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도 곧장 반박했습니다. 수의를 벗는 게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특검팀이 보기에는 아니었다면서 누운 상태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법무부 장관도 서울구치소 의견을 받아들여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모레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앞두고 핵심 인물들에 대한 줄 소환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은 모레 오전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공개 소환해 조사합니다.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보강 수사가 한창인데 오늘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이자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행정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소환해 김 여사의 측근이 관여한 렌터카 업체에 투자한 경위를 자세히 캐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행을 결정한 경위와 절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를 찾았습니다. 이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애초 공식 일정은 여기까지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등 극소수 인원만 동행한 채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약 1억 불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 5천만 불의 인도적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이후 삼부토건 주가는 최고가로 치솟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순방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던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수백억대 부당 이득을 실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셈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절차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박진 전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혹시 윤 전 대통령이랑 순방 일정 미리 논의하셨나요?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참고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순방 일정이 변경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이들의 측근 등 이른바 비선이 개입했는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당시 여행 금지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일부를 구속한 특검이 우크라이나 순방 의혹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된 과정도 들여다보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자마자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곧장 호주로 출국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다시 귀국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상병 특검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와 차량에 더해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도 포함됐습니다. 출국 금지 해제뿐만 아니라 호주 대사 임명과 외교관 여권 발급 과정 전반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그간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아침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논란이 뜨거웠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YTN 구스본입니다. 정부가 오는 7일 미국의 관세 인상을 앞두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뒤 처음 경제계와 만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품목 관세 50%가 유지된 철강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고 단기적인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지만 전에 없던 15%의 관세는 미국 현지 기업 대비 대미 수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합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12.5% 확보와 철강 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마지막 트럼프 앞에서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했었는데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발굴,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미 관세 대응 후속 계획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어떠한 외풍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여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철강 포럼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K-스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 철강 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과 녹색 철강 특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는 7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상호 관세가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여파로 미국 내 고용시장 악화와 노동부 통계국장 해임, 물가 상승 등을 둘러싸고 비판이 커지자 합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새 상호 관세율 발효를 사흘 남겨두고 미국은 협상을 통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방송에 나와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앞으로 며칠 안에 낮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Depend on the level of the trade deficit or surplus we may have with the country. So these tariff rates are pretty much set.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안과 관세율을 비교해 결정한다며 더 좋은 조건과 추가 양보를 제시하는 국가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2대 교역국으로 관세율을 35%로 높인 캐나다와도 무역 조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무역대표 역시 마크 카니 총리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며칠 내에 대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지표 악화와 트럼프의 고용부 담당국장 경질,
물가 상승 전망 등 관세 정책 여파가 커지자 적극 반박에도 나섰습니다. 미 노동부가 지난 5월과 6월 고용 지표를 대폭 수정한 데 대해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 국장 해임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엄호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people to know is that it's the president's highest priority that the data be trusted and that people get to the bottom of why these revisions are so unreliable.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물가 수준이 1.8% 상승하는 효과로 인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일대 연구팀 분석도 당파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고객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이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지역농협 직원인 A씨는 매달 수백만 원씩 갚아야 하는 빚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집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 체포된 경기 포천 지역농협 직원 30대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범행 저지른 이유 뭡니까?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A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경찰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매달 수백만 원 정도씩 상환해야 하는 빚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일하는 은행 고객이었는데 A씨는 앞서 이들이 은행에서 현금 3억 원을 인출하겠다고 말하는 걸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은행에서 검거될 당시 A씨의 가방에선 70돈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 등이 발견됐고 현금 2천만 원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빚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이 필요했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범행 며칠 전 흉기를 구입한 점에 비춰볼 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금융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배우 송영규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6월 19일 밤 술을 마신 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5km가량 운전하다 적발돼 송치됐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서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란봉투법 먼저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방송상법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이제 상정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방송법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법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전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 법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부터 우선 처리하자라는 그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란봉투법이나 나머지 법안들도 뭐 다음 임시국회 회기 때 이제 처리를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그 민주당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법이 세 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야 이제 회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필리버스터 중단을 하고.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데만 이제 지금 임시국회 남은 회기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방송사법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이제 다음 8월 21일 날로 지금 아마 다음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쟁점 법안 입법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하면 일단 24시간을 번 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외에도 뭐 마땅한 대응 수단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죠. 지금 원내에서 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 하는데 이거 민주당이 벌써 지금 이제 180명 명의로 이제 그 해제 요구안을 내놨잖아요. 24시간 지나면 자동 해제됩니다. 네네. 그러면 내일 표결 처리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사실상 그 야당이 할 수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 하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단 하나 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이제 의원들이 그 번갈아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법안의 독소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그 공감의식을 갖는다는 일종의 여론전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그 여론전이 과연 얼마만큼 이제 저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 언론 3법을 먼저 한 이유, 방송 3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많은 그 시장에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또 관세가 타결된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또 일종의 반기업법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전을 낸다는 게 좀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지지층의 언론개혁 요구에도 부응하고 또 지금의 어떤 경제적 그런 사안이라든가 이런 민감성에 대해서도 조금 시간을 벌자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도 고려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딱히 시간을 버는 것 외에는 이게 막을 수단이 없다는 거. 과거에는 뭐 여당이었으니까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맞지만 이게 전술적, 전략적 측면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또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대 국면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후보 필리버스터 하다가 안 되면은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압박하고 대통령에 반대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과격한 발언이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선거용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일종의 이제 그 공론화를 위한 여론전을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고 저걸 통해서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과거 같으면은 이제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필리버스터 시한을 끌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 여당의 의석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5분의 3 이상 이 무제한 토론 종결 요청을 하게 되면 24시간 이후에 바로 표결해가지고 종결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결국 국민 여론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김문수 후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이 명분이 없는 법안들이 아닌데다가 국민의힘이 그 법안들 관련해서 과연 여론전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별로 그다지 그렇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나 비판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뭐 윤 어게인, 전한길 이런 분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어떤 쇄신도 변화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혹은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얘기도 국민들 입장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이 저렇게 과격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저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뭐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여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를 가동했죠. 첫 지도부 회의도 열렸는데 검찰, 언론, 사법 이 3대 개혁 특위를 뭐 즉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도 폭풍처럼 몰아치겠다 이런 단어들이 또 나왔네요. 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때부터 정청래 그 지금 대표는 뭐 추석 전까지 이렇게 뭐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추석이라는 게 무슨 관세협창의 데드라인처럼 무슨 정해져 있는 날입니까? 꼭 그때까지 안 하면은 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붕괴가 됩니까? 근데 저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여당 대표잖아. 여당 대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의회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이 가장 우선적인데 지금 이 정청래 대표의 입을 보면요. 국가적 아젠다가 안 보여요. 오직 그냥 강리당략이 있고 그다음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그다음에 그 강력한 법안들을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는 입법 폭주함을 보일 뿐인데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인선은 약간 무난한 탕평 인사처럼 해 보였지만 실제로 3개 특위위원장을 놓고 보면 민영배, 최민희, 백혜련 굉장히 강성 그동안 이제 인물들로 이렇게 포진을 시켜놔서 이렇게 3대 법안에 대해서는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벌일 수 있는 강성 인사들을 포진시키고 이른바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정책위장 같은 분들은 계파별로 좀 이렇게 중요함으로써 포장을 하려 했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속도전 하겠다는 건 민영배, 최민희, 백혜련 위원장들이 임명하면서 속내를 드러낸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전을 끝냈을 때 과연 여당이 얻는 정치적 실익은 무엇이죠? 지지층은 속 시원하다고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한 어떤 사이다 같은 그런 행동에 지지를 보낼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과 어떻게 연동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통합협치 실용이라는 6개월의 이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당정대가 지금 한 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대통령실의 온도차와 당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의 앞으로 조율성들이 굉장히 정부적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뜨거웠던 이슈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였습니다. 지난주에 그게 발표되고 나서 금요일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쳤죠. 여당 내에서도 공방이 확산되니까 정청래 신임 대표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예민한 문제지만 제가 당대표로서 한 가지 방향을 좀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이런 입장을 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인데 그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시장에 주는 혼선도 있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그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강한 반대 움직임이 표출이 되면서 그런 여론으로부터 느끼는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내에 뭔가 좀 정리된 견해가 만들어질 때까지 공개적인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지수가 좀 떨어졌던 원인이 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 때문이냐. 근데 그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때문이라고만 보기가 어렵고요. 이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기준이 100억이었거든요. 그걸 한 차례 50억까지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때도 25억, 15억,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10억까지 대주주 기준을 계속 확대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기해왔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이명박 정권 수준으로 일거후퇴 시키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세수 부족도 발생을 하고 그걸 이번에 이제 정상화 시키자는 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인데 그에 대해서 뭐 그 일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 위축이나 이런 걸 우려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저런 이 대주주 기준을 변화한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거나 혹은 위축되거나 별로 그렇게 그 상관성이 있지 않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어쨌든 이 논의를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여당 의원만 13명이라고 합니다. 이 당내 코스피 5천 특위에 있는 이소영 의원에 따른 숫자인데요. 이게 당 지도부 일부 의원들 어느 정도 좀 엇박자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그다음에 수도권 민심, 특히나 이제 사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4050이거든요. 어찌 보면 4050 블럭은 아주 이재명의 민주당 혹은 정청래의 민주당의 굉장히 공고한 지지층인데 사실은 이렇게 이 주식이 폭락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층 이탈하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전통적 지지층에 대해서 소구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지금 지역구가 지금 그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엇박자와 간극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어찌 보면 강성 지지층 우리가 개혁했다 개딸이라죠. 개딸보다 개미가 더 무섭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연쇄 청원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근데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50은 굉장히 강고한 민주당의 지지 블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건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을 좀 조심하라고 하고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이 상법 개정 소득세법 이런 얘기들을 조금 뒤로 미루는 이유들도 이 사안의 민감성과 휘발성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종의 원리주의자 팀과 그다음에 수도권의 민심에 조응해야 된다. 4050 지지 블록을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약간 충돌이 있겠지만 결국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실이 기재부와 지금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지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정부 여당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청원이 조금 전인 17시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겼고요. 지금 보니까 12만 9천 명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후보는 개미 투자자와의 전쟁 선포라고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게 개미 투자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2022년에 그 기준이 10억일 때 과세 대상이 불과 5,5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전체 주식 투자자의 0.04% 정도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이 주식시장이 모처럼 이제 활성화의 계기를 맞았는데 그게 위축되거나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특히 이제 연말에 과세회피성 매도가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가 여기 섞여 있는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이게 단계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해 왔었는데 그때도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려가 조금 좀 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종의 심리 같은 거죠. 근데 실제는 이와 많이 다르고 다만 이제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증권거래세는 계속 인하함으로 인해서 과세 기반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증권거래세 하나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그걸 이제 계속 인하함으로 인해서 향후 5년간 한 10조 정도의 그로 인한 세수 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정당국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세수를 좀 늘리고 그리고 조세 형평성에 맞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로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후퇴시켰던 이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안을 내놓은 건데 이건 뭐 어떤 그 민주당의 그런 조세에 대한 이념적 입장이 투영돼서도 아니고 그야말로 재정 당국의 합리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 반응이 오고 있는 건 정부 여당으로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최종 판단은 이제 대통령실이 할 텐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혹은 개미들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어서 여론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함께 보면요. 이번에 오늘 발표된 이 지지율이 긍정평가 63.3%로 집계돼서 61.5%에서 소폭 오른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점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사 리스크에서 일단 탈피했고 그래서 떨어지던 이제 지지율이 좀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이제 멈췄고 그다음에 약간 보합해서 이룰 줄 알았던 것이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타결, 안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조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상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론은 언제나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거는 여론에 대한 어떤 그런 조응성, 반응성들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후보자까지 낙마시키는 수용성을 보여줌으로써 어쨌든 인사에 대한 어떤 유연함을 보여줬던 것은 굉장히 여론조사에 큰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관세 협상은 15%포인트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마무리 지어지는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이 시장에서 국민들이 좀 높이 평가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별로 보면요. 민주당은 3.7%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특검 수사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특검 수사의 영향도 있을 거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이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보기에도 썩 흡족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법 집행에 저항하고 하는 모습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8월 22일 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과연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는 시점 일종의 컨벤션 효과랄까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전개 영상은 막상 새 대표가 선출돼도 그런 컨벤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결국에 이제 윤 어게인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조금 이제 이 강경한 측으로 돌아서서 전당대회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이 여론에도 일정하게 부정적으로 투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신임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앞서서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특위위원장, 세 개의 특위위원장들을 보면은 민형배, 검찰, 최민희 언론, 백혜련 사법 이 면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조금은 좀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특위라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고 정부 여당에서 약속했던 그런 이제 개혁 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선명한 그런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뭐 사무총장 인선이라든지 정책위의장 인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좀 두루두루 안배하고 균형감 있는 인사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꼭 정청래 그 지도부가 반드시 그런 강경 일변도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지도부가 막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야 관계 그리고 정부와에 있어서 당정 관계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형성해 나가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은 일을 하시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그리고 잘하는 게 꼭 싸움을 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그 뭐랄까요 좀 열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의 메시지가 여전히 그 전당대회의 그런 어떤 선명한 그런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 속도나 수위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 이렇게 청래파 지도부 구성 이후에 또 당선 직후에 강선우 의원에게는 통화를 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강선우 의원에게 첫 번째 통화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좀 즉흥적 결정이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아주 불분명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안 자체를 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색깔을 좀 드러냈다. 왜냐하면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 강선우 의원에게 정청래 대표는 함께 가자. 미리 뭐 장관이랑 호칭까지도 부여함으로써 그 청문회 통과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측면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찬대 의원은 드랍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심해줘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때도 분석할 때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 다 이거는 박찬대 후보 쪽에 조금만 유리한 좀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강성당원들 권리당원들은 이걸 가지고 오히려 박찬대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고 오히려 정청래 의원의 선명성과 강성을 더 지지해주는 쪽으로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 부응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건 너무 즉흥성의 문제이고 저는 어찌됐건 이제는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이 됐다는 그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선우 의원과 보여주기식으로 통한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가 당정대 원팀을 얘기하지만 정청래의 색깔과 그런 메시지의 강도가 어디까지 갈지 앞으로 어디까지 예측하지 못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리스크로 남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본인의 색깔과 차별성을 드러낸 것일 수는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가 낙마하게 된 거는 국민의 다수의 부정적인 여론을 대통령이 수용함으로써 낙마한 겁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갑질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면서 울타리가 되겠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강선우 의원을 비판했던 이를테면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갑질에 대해서까지 울타리를 쳐주겠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납득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선명하게 강성 지지층들에게 나는 이렇게 우리 진영 내부에 동지를 끌어안고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그 SNS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다수의 그런 여론이나 의견과는 좀 배치된 측면이 있는 데다가 자칫적에 대통령과의 좀 차별화 이런 것까지를 의도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또 지금 내란과의 전쟁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사과하지 않으면은 악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요. 지금 예방 계획도 발표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당 대표가 혼자 정치합니까? 여당 혼자 정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야당이 어쨌든 국정의 동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정의 협조자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야당을 그냥 멸절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은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투명인간 취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예 더 나아가서 없앨 거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당 대표가 그러면 상권 분립을 존중합니까? 의회 정치를 존중합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일으킨 거는 무력으로 뭔가 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치의 복원이고 민주주의의 복원이잖아요. 그거는 의회 공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 자체를 좀 부인하는 말을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과연 그럼 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전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은
취임 6개월 안에 있는 3개월째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 입에서는 민생, 안정, 국정, 성공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돼, 키워드가. 근데 이런 얘기들은 없고 오직 지금 속도전, 그다음에 전광석가, 폭풍, 무슨 뭐 군사작전 하는 이야기들만 나오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정치의 복원을 얘기하는 여당 대표의 말인지 메시지인지 저는 사실 구분이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초반이라 제가 지금 조금 더 주목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정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악수 불가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국민의힘은 이제 예비 경선을 치릅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예비 경선에서 당대표 후보자는 4명으로, 네네. 최고위원 후보자는 8명으로 네. 압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가 지금 5분이 출마했는데 예. 그러면 한 분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과연 누가 탈락할 거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 찬탄 반탄 이 구도로 당대표 선거가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게 그 1차 컷오프를 통해서 형성이 될지 여러모로 좀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당대표 후보 5분 중에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후발주자,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가장 늦게 한 분 중에 하나고, 또 인지도랄까 중량감이랄까 여기서 좀 상대적으로 열세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아마 컷오프를 통과 못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근데 결과는 이제 열어봐야 아는 거죠. 또 여론조사, 특히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만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당원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적극적인 이 강성 지지층이랄까요, 좀 열혈 지지층이랄까요, 네. 거기가 이제 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내일 뭐 1차 컷오프를 1차 컷오프 이후에 본격적인 이 경선 구도가 짜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특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 주말 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역시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담요에 돌돌 말아서 체포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특검의 발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또 입장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협조하지 않느냐, 뭐 추미애 의원은 뭐 변론 동물이냐까지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뭐 여당 의원이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당 대표가 담요를 돌돌 말아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건 뭐 인신모욕이고 뭐 명예훼손 이걸 떠나서 이게 과연 여당 대표가 이게 취임하자마자 할 얘기인가 싶어요. 더군다나 이런 거는 특검의 영역인데, 특검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는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무슨 당대표가 이렇게 지시하듯이 그렇게라도 해오지 않으면 뭐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특검도 물론 특검의 입장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소하기 전에 결처의 절차들이 있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지금 모습도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저렇게 구체적인 어떤 뭐 소고 상태까지 브리핑하는 이게 과연 특검이 정말 이게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이 최소한의 인권 보장과 방어라는 측면에서도 그게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 특혜를 주자는 저는 의미는 아닌데 개인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 온당한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수위 조절을 하면서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이나 이제는 막바지에 오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검은 또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지낸 분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게 이제 국민 다수의 생각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결국 모두의 수준을 다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 집행에 대해서 불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진술거부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거부권을 아예 보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예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검찰총장도 지냈고 전직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이렇게까지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법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긴 전 어렵다고 보고요. 특검도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걸 지켜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특검이 이 소환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특검도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는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건 또 국민의 알 권리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 법 집행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게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여론만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비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6년 총액 120억 원의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BFA 단연 계약 가운데 역대 6번째로 총액 100억 원을 넘은 사례이고 야수 중에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계약은 전액 보장이고 내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됩니다. 폭우가 쏟아진 뒤로 오늘은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이 한낮 지역에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대구 2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내륙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엔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올렸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5개 쟁점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 뭘 먼저 올릴지를 두고 내부 줄다리기와 연막작전, 수싸움으로 국회는 오전 내내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다룰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는 노란 봉투법,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방송 3법.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끝에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민주당은 방송 3법을 먼저 처리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이 최우선이라고 밝힌 겁니다. 방송 3법을 먼저 하고요. 이 상가 직결된 이게 개혁 법안이고요. 민생 법안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농안법과 양국관리법 등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 15개를 우선 처리하고 이어 방송법을 올렸습니다. KBS 사장을 뽑을 때 100명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치고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 성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반대 토론은 24시간 후 표결로 멈출 수 있어서 거대 의석 민주당은 내일 오후 방송법을 처리하고 이어 MBC와 관련된 방문진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역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지만 자정이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나 토론도 자동 종료됩니다. 6일부터 곧바로 8월 임시회가 소집되고 여야가 21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만큼 쟁점 법안 통과는 시간 문제일 뿐 기정사실입니다. 현재로선 방문진법과 EBS법,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까지 법안당 24시간씩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반복할 걸로 예상되는데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들은 결론적으로 이달 안에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속도전에 내후 외환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당정대 원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당대표 회의실을 찾은 우 수석에게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면서 그때 그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대표로 계실 때 그 누구보다도 도움을 많이 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며 앞으로 더 호흡을 잘 맞춰서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면서 회담에 오를 수 있는 경제, 안보 분야 의제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는 목표 아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고 강효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알렸습니다. 강 실장은 또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방안과 아리100 산업단지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집행할 거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해결 방법 아니겠냐면서도 애초에 말했던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 의사를 갖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의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기간이 7일까지로 이미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이후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왔던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 소환 조사를 받거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출장 조사를 받았다가 논란이 됐고 탄핵된 뒤에 이어진 소환 통보에도 무도 불응했던 겁니다. 그간의 과정을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은 명품 가방 사건과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12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받았고 수사 검사들은 경호를 이유로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총장까지 가세해 원칙이 훼손됐다며 고개를 숙이자 황제 조사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김 여사 측은 경호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검사님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또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재수사와 명태균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해봤지만 김 여사는 번번이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체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결국 공개 소환이 성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 부르고로 체포영장 청구됐는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힘이 가장 강할 때 출장 조사를 선택했던 김건희 여사. 정권을 내주고 난 뒤 결국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 핵심 경로로 지목되며 최상병 특검의 수사망에도 올라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비화폰 기록까지 확보하는 등 거침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이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도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되며 최상병 특검의 수사망에도 오른 상태입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 등 5명이 참가한 멋쟁이병 대화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대화방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즉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로비의 핵심 통로로서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 겁니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에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비의 중심에 선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이메일과 자택 압수수색 등을 잇따라 진행했고 다른 멋쟁이병 대화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개신교계 인사들도 로비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특검은 주요 인물들의 비화폰 기록까지 손에 넣었는데 여기엔 김 여사 것도 포함됐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의혹의 정점으로 일찌감치 공개 거론하며 거침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행적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최상병 특검에서도 김 여사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경로 사건이 불거진 회의 참석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합니다.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상태인 만큼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제3자 내란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방조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관한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시간당 14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통시장이 물에 잠기고 급류에 휩쓸린 남성 한 명은 숨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 진흙탕 속에 굴착기 한 대가 잠겨 있습니다. 운전석까지 차오른 흙물은 사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비닐하우스 침수를 막기 위해 물길을 트려던 남성 A씨.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굴착기가 강한 물살에 쓰러졌고 A씨도 급류에 휩쓸려 결국 숨졌습니다. 하우스 물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우스 이제 굴삭기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큰 비 물이 많이 실려갖고 이제 내려가버린 떠내려가고 사람이.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남 무안에는 하루 만에 2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8월 한 달치 평균 강수량을 단 하루 만에 넘긴 겁니다.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많이 내렸다. 그러면서 마을 전체 골목골목이 물이 잠길 정도고 그다음에 애증한 축대가 다 무너지고. 이번 폭우는 한평 지역의 전통시장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허리 높이까지 들어찬 물이 빠지고 남은 건 젖은 물건들입니다. 생계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배수로가 넘치면서 130여 개 점포 안까지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무릎 위에 한 1m 20 정도. 그게 뭐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2시간 정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니까 물이 와보니까. 둥 떠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밀려온 상태고 냉장고 자체가 아예 쓰지를 못해 냉장고 자체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이만큼 들어가는 차갖고 끄집어 몇 개 내놨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못 써 물건을 아예. 비는 그쳤지만 흙탕물이 시장 바닥을 가득 메웠고 점포마다 젖은 상자와 상품들이 쌓였습니다. 망연자실. 하지만 상인들은 곧바로 복구의 구슬땀을 흘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퍼부은 물폭탄에 광주에서는 173건, 전남에서는 41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236명이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던 충청권에선 비구름이 걷히면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전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밤사이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충청권.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북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북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무심천은 밤사이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14시간 동안 하상도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청주 무심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하천을 가로지르는 세월교의 통행도 통제됐습니다. 충청권 소방에는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등 일부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엔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큰 강한 소나기가 예보됐고 주 중반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큰 피해 없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비가 어떻게 올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결과 이번 비로 전국에서 수천 명이 대피했고 일부 여객선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또 화상도로와 세월교, 지하차도 곳곳에서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무안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의 폭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저기압과 우리나라 쪽의 고기압 그 사이에서 이 전남 해안 지역에 매우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발생이 되면서 그 지역 쪽으로 이 무안 지역 쪽으로 수증기가 집중이 되면서 주중반 또다시 전국에 강한 비가 예보돼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곳에서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구 노곡동 침수 사고는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며 빗물을 인근 하천으로 빼내는 직관로 수문 등 배수시설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이 빗물에 잠겨 주민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합니다. 주택과 점포, 차량도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17일 시간당 최대 48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던 대구 금호강변 저지대인 노곡동입니다. 침수 당시 마을이 급속도로 물에 잠겼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왔는데 결국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2주간 조사한 결과 마을 빗물을 금호강으로 바로 빼내기 위해 100% 개방돼 있어야 했던 직관로 수문이 고장으로 3%가량만 열려 배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배수 펌프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등을 걸러내는 제진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과 달리 배수시설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고지 배수는 기초자치단체, 펌프장은 광역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전국의 37개 시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곡동 방지시설은 일관성 있는 신속 대응이 어려운. 노곡동은 앞서 2010년에도 배수시설 결함 등으로 2차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조사단은 앞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산불 지역 등의 부유물 대량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관리 인력 보강 등을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수시설 관리 지침을 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배수시설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울산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울산의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을 일삼고 160통 넘는 전화와 400통 정도의 문자 메시지로 피해 여성을 괴롭혀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 등이 이루어졌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상당 시간을 기다린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음독 후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회복돼 충북에 있는 병원에서 대전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긴 뒤 각종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는 의식이 있고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상태가 좀 더 호전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산재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제빵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올해 들어서만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공장 설비 투입구에 30대 노동자가 빠져 숨진 한솔재즈까지 최근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경찰 등 관계당국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산재 사망 사고는 아예 전담팀을 부서를 하나 두든지 해가지고. 네네. 대통령의 주문에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출범하겠다며 즉각 반응했습니다. 경찰청에 전국 산재,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계를 설치하고 각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일원화된 수사 지휘체계를 만들고 전문성도 키우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도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움직임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모든 현장 작업을 중지했던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오산시청 관계자 3명을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주에 입건했습니다.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지난달 16일 오후 6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해서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친 정부가 이제부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또 전략 산업 분야의 새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태원 대한상회회장, 손경식 경총회장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장관은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의미를 두면서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에 총력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엔 이르다면서 새 관세와 통상환경 적응에 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좀 더 가져주시고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장관은 앞서 오전에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하는 대미통상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목표했던 자동차와 철강 관세 완화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12.5% 확보와 철강 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마지막 트럼프 앞에서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미국과 향후 세부 이행 방안 협상에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과 같은 강도 높은 비관세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세 이슈 외에도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과 같은 난제들도 있어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부터 정부의 대응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드러났듯이 무너진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으로는 군함 건조는 고사하고 유지 보수도 어려운 상태라는 미국 언론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조선산업의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유지 보수 능력이 얼마나 낙후했는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 핵추진 잠수함에서 부실한 정비 관리로 기술병이 감전사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40년 전 진수된 이 잠수함은 최근 몇 년은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수리를 위해 정박한 시간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약화된 유지보수 인력이 항공모함 수리를 우선하면서 차례가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일부 조선소의 용접공 수입은 패스트푸드 직원 수준으로 숙련된 인력의 부족으로 수리 중 과실과 정비 지연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공개됐습니다. 수리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건식독 부족과 장비 노후화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1990년대 미국은 항모와 잠수함을 정비하는 공공조선소의 수를 줄여 현재 4곳만 남아있는데 그나마 장비의 절반 이상은 예상 수명을 넘긴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미 해군의 전력 운용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해군 함정수는 1980년대 후반 600척가량에서 지금은 300척도 안 되게 줄었는데 함정수는 줄고 수리기간은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 할당량을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3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화상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54만 7천 배럴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에 승인됐던 하루 30만 배럴의 추가 증산도 포함된 것입니다. 증산이 결정된 뒤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처음으로 아시아 태평양 디지털 AI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원국들은 보다 포용력 있고 지속 가능한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에이펙 회원국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디지털 AI 기술의 미래와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21개국의 관련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인 건 처음입니다.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백영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술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w standing at the forefront of a monumental wave of transformation driven by AI and digital technologies. How we respond to this massive coming wave will shape the future for all of us. 이번 회의는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AI 전환을 의제로 혁신과 연결, 안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과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I hope today's meeting will be an opportunity to design the future of our collaboration to encompass innovation, connectivity, and ecosystems based on the diversity and experience of APEC member economies. 과기정통부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첨단 디지털 기술과 AI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업체로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AI 연구원이 선발됐습니다. AI 국가대표로 선발된 5개의 정예팀은 1,500억 원 규모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함께 데이터 공동 구매와 가공, 고품질 방송 영상 학습용 데이터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이 개발 확보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연말에 1차로 평가한 뒤에 지원 대상을 4곳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올해로 30도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선정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개막을 앞둔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어쩔 수가 없다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영화제 사회를 맡은 배우 이병헌이 재취업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는 구직자 만수 역을, 배우 손예진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가족을 지켜내려는 아내 미리 역을 맡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뒤 다시 폭염이 기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사이에는 다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이 27도, 광주와 대구 26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새벽에는 비가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 영서와 충청 이남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양은 최고 3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엔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극한의 호우가 쏟아질 땐 이 침수 위험이 커서 대피 요령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선 반지하나 지하상가 등 지대가 낮은 곳은 피해야겠고요. 되도록 고지대나 2층 이상 건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30cm 물에도 이 차량은 멈추고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고인물이나 하천변 도로는 절대 통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침수가 우려될 때는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야 누전이나 폭발을 막을 수 있고요. 손전등이나 생수, 구급약 등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두고 이 사전 대피 장소와 연락 방법을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